이제 피라미드로 돌아가게 되면 일주일야는 피라미드는 박마담과 칼치에게 맡기고 마두목은 고향인 전라도로 내려가야 했다. 노모가 편찮으셔서 무릎 수술을 위해 월요일에 날짜를 잡은 상태였다. 효는 백행지본이라 했지만 마두목은 늙은 노모를 위해서만큼은 지나칠 정도로 효심을 보이고 있었다. 노모는 젊어서 남편을 사별하고 홀로 살아오면서 힘들게 자식 삼형제를 길러낸 만큼 자식들에 대한 애정도 각별하였으며 마두목 또한 장남으로서 노모를 위하는 것이라면 모든 정성을 아끼지 않았다. 마두목은 수술 후 경과를 보고 간병을 하다가 다음 주말이나 올라올 예정이었다. 또한 내려간 김에 모처럼 만에 고향 친구들과 객지에 흩어져 있던 동생들도 만나볼 수 있을 터였다. 한편 칼치는 자신의 직감이 맞았으며 날치를 붙여 미행하게 한 것을 다행으로 여기고 있었다. 자결하려던 자신을 만류하고 수화로 받아들여 오늘의 자신이 있게 해준 마두목을 위한 것이라면 자신의 목이라도 내놓는 그 어떤 일이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마두목은 부질없는 것이라고 말했지만 상큼한 미모의 여대생에게 관심을 보인 것은 틀림없었다. 따라서 때마침 마두목이 자리를 비우게 되는 일주일여 동안에 그녀를 피라미드로 데려다가 설득하고 협박하여 백년화로 새롭게 탄생시켜 마두목의 시중을 들게 하고 나아가 손님을 받도록 하는 것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이라 여겼다. 그러자면 날치에게 살펴보라고 한 그녀를 당장 오늘이라도 피라미드로 데려오는 것이 나을 것이다. 그는 날치에게 전화했다. 형님, 그래, 지금 어디냐? 이제 막 강남의 파라다이스 나이트클럽에 들어와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집 주소와 신원을 확인해 두었는데 그만 철수할까요? 아니다. 형님이 아주 마음에 들어 하시니 내가 석두랑 애들을 더 올려보낼 테니 오늘이라도 데려오너라. 다쳐서 상처 내지 않게 하고. 예, 잘 알겠습니다. 늦어질 것 같습니다만 잘 처리하겠습니다. 참, 혹시 모르니 CCTV 같은 곳에 찍히지 않게 대포 차량 번호를 쓰고 매사에 흔적을 남기지 않게 주의하거라. 예, 알겠습니다. 날치는 미림의 일행을 주시하면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들이 2층의 국화룸으로 부킹을 들어가자 그는 그녀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걱정이 앞서기 시작했다. 룸에서 나와 남자와 바로 호텔로 올라간다면 오늘 그녀를 납치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혹시 차를 몰고 온 그녀가 귀가하게 된다면 그녀의 집 방향으로 미루어 강변도로를 탈 것이다. 그렇다면 밤늦은 시각에 한적한 강변도로에서 작업을 벌이는 것이 그녀를 납치할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었다. 어쨌든 그녀들이 여기를 나설 즈음이면 석두 우진 등 지원 세력이 도착하고도 남을 것이다. 날치는 혹시 모르는 사태에 대비하여 모자를 눌러쓰고 구석에서 조용히 기다렸다. 마침내 석두와 우진이 등의 일행이 도착했다는 연락이 왔다. 지하 3층 맞은편 주차장에 대기시키고 날치는 계속 구석에서 국화룸을 주시하고 있었다. 꽤 오랜 시간이 지났다. 이미 그녀와 친구들이 한 번씩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는 것을 확인했다. 술자리가 길어질지 몰랐다. 기다린 지 얼마가 지났을까? 그때였다. 그녀가 룸에서 나와 황급히 엘리베이터를 타고 사라지는 것이었다. 날치는 급히 지하 주차장에서 대기하고 있던 석두에게 무전을 날렸다. 출발 준비. 주차장에 내려온 미림은 자신이 술을 먹은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오늘의 상황에서는 부득이 차를 끌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또한 언제 옆자리에 그가 쫓아올지 몰랐다. 혹여나 음주 단속에 걸리면 단속 경찰관을 돈으로 매수하거나 그녀의 미모로 유혹하여 벗어나게 되는 길을 택하는 것이 더 낫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미림은 그녀가 지하 주차장에서 서둘러 차를 출발시키자 반대편에 있던 차량이 은밀히 뒤따라 붙는 것을 알지 못했다. 음주 단속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호시탐탐 노리는 눈이 있다는 것을 음주로 인한 흐트러진 마음으로 생각조차 못했다. 밤늦은 시각이라 운행하는 차도 얼마 없었다. 그녀의 차가 시내를 벗어나서 한적한 강변의 외곽도로에 접어들어 얼마를 달렸을 때였다. 뒤따르던 차가 추월을 하는가 하더니 이내 비상등을 켜면서 끼어들어 급정거했다. 그녀는 술 취한 상태에서 하마터면 자신의 차로 앞차를 들이받는 줄 알았다. 가까스로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충돌을 면할 수는 없었다. 그녀가 차 문을 열고 나와 앞을 살펴보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자신의 뒤를 따라온 또 다른 차에서 튀어나온 사나이가 자신의 입을 무언가로 틀어막으면서 그녀의 배를 가격했다. 그녀는 숨이 막혀 오며 무릎을 굽히면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다.
얼마 후 그녀가 정신을 차렸을 때는 자신의 차가 아닌 다른 차의 뒷좌석이었다. 그녀가 정신이 들자 양옆에서 누군가가 이내 그녀의 머리를 아래로 쳐박았다. 놀랍게도 자신의 눈은 가려져 있었고 블라우스가 반쯤 열려 젖혀진 채 자신의 핸드백은 발끝에 나둥그러져 있었다. 그녀는 차가 신호등에 대기하느라 멈춰 설 때마다 머리를 들며 소리를 지르려고 하였으나 그때마다 돌아온 것은 옆구리에 무자비한 주먹뿐이었다. 더구나 옆에 두 남자가 내뱉은 험악한 말에 그녀는 공포감에 젖어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다. 생각해보면 꿈이 좋지 않은데 일찍 들어오라는 어머니의 말을 듣지 않고 친구들과 나이트클럽에서 부킹을 해서 밤늦은 시간까지 있었던 것이 큰 잘못이었다. 아니 밤늦게까지 취하여 경계심을 잃을 정도로 술을 마신 것이 잘못이었다. 미림은 자신을 지켜보던 차가운 눈초리의 남자가 자신을 납치하여 데려가고 있다는 것을 꿈에도 생각할 수 없었다. 2003년 10월 4일 토요일 25형 미림의 실현, 납치 첫째 날. 납치당해온 그날 밤에 미림은 턱이 뾰족하고 날카로운 인상의 사내로부터 얼마나 모진 시련과 고통을 받았는지 모른다. 온갖 말로 협박당하고 엄청난 육체적인 고통을 겪으면서 하룻밤을 새우다시피 했다. 특히 칼치라고 부르는 그 사내는 정말로 무섭게 느껴졌다. 그는 정말로 그녀에게 어떠한 짓이라도 할 것 같은 기세였다. 말하는 것도 그렇지만 날카롭다 못해 찢어진 그의 눈만 보아도 그녀는 온몸이 떨려올 정도였다. 미림은 용기를 내서 여기가 어디인지, 왜 자신을 여기에 데려왔는지 빨리 돌려보내줄 것을 이야기했지만 칼치로부터 돌아온 대답은 차가운 웃음 속에 음산한 협박의 목소리뿐이었다. 그러기에 내년이 밤늦은 시간에 나이트클럽에서 방탕한 생활을 하지 말았어야지. 너는 이제 이곳 피라미드의 백년화로 새롭게 태어나. 여기 손님들이 원하는 대로 술 시중을 들어야 하고 나아가 손님이 원하는 대로 같이 잠자를 해야 할 거야. 난 대학생이에요. 그런 일은 할 수 없어요. 그러자 칼치가 음산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곧 내 입에서 스스로 하겠다는 애원의 소리가 나오게 될 거다. 이어 검은 천으로 눈이 가려져서 그녀가 끌려간 곳은 그들이 부르는 말로 징벌방이었다. 그녀는 투명한 원탁의 1m 안팎의 좁은 유리 테이블 위에 올려졌다. 두 손이 뒤로 묶이고 무릎은 꿀려진 채로 치마가 걷어 올려져 엉덩이를 드러내놓고 칼치로부터 온갖 협박을 당해야만 했다. 몇 시간을 그런 자세로 있었는지 모른다. 그녀는 눈이 가려져 공포가 더해졌다. 주변에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다. 덧붙여 그녀에게 상상도 못할 엄청난 위협이 가해졌다. 칼치는 그녀의 엉덩이를 손으로 감아싸서 더듬으면서 엉덩이의 촉감을 즐기며 말했다. 엉덩이가 예쁜데 어디 내 불몽둥이 맛을 보여줄까? 내년이 언제까지 내 말을 안 듣겠다고 하는지 어디 두고 보자. 그녀는 칼치 및 그의 부하들에게 강제로 성폭행당하는 불안감에 내내 떨어야 했다. 그녀는 자신에게 닥쳐온 일이 너무나 엄청나서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칼치가 위협적으로 말했다.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집에는 영원히 돌아갈 수 없을 것이며 강제적으로 성폭행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 말을 잘 들으면 머지않아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야. 그녀가 뭐든지 시키는 대로 다 하겠다고 말한 것은 공포를 자아내게 하는 징벌방에 끌려 들어온 지 30분도 지나지 않아서였다. 칼치의 협박에 울며불며 그녀가 시키는 대로 말을 듣겠다고 했음에도 온갖 협박과 육체적인 고통을 받다가 새벽녘이 되어서야 징벌방에서 간신히 풀려날 수가 있었다. 하지만 그날 밤은 피라미드의 100년호로 태어나기 위한 시작에 불과했다. 2003년 10월 5일 일요일 19시 납치 이틀째. 피라미드의 낮은 고요한 편이었다. 속칭 군대 말로 밤의 향연을 위한 정비 시간이었던 것이다. 미림 또한 덕분에 오후 늦게까지 지친 몸을 이끌고 잠을 잘 수가 있었다. 하지만 저녁 식사 후에 미림은 다시 칼치에게 불려나가 징벌방으로 끌려가고 있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징벌방에서 유리 테이블 위에 올려져서 엉덩이를 드러낸 굴욕적인 자세를 칼치에게 내보이는 것을 더 이상 견뎌낼 자신이 미림에게는 없었다. 칼치에게 끌려나가면서 괴로운 밤을 또 어떻게 보내야 하나 미림은 두려움에 몸을 떨었다. 무엇보다 눈을 가린 것에 더욱 불안감을 느꼈다. 칼치는 미림의 몸을 무지막지하게 다루었다. 나아가 끔찍하게도 말을 듣지 않으면 그녀에게 자신의 심벌을 입에 머금게 하도록 하겠다는 말이나 미림을 강제로 성폭행하겠다는 이야기를 서슴지 않았다. 미림은 시키는 대로 모든 것을 다 할 것이며
모시는 손님에게 애교 있게 잘해드리도록 하겠다고 몇 번이나 울부짖은 끝에 밤 깊은 시간에 징벌방에서 풀려날 수 있었다. 칼치가 말했다. 이제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그리고 세뇌당하듯이 수십 차례 반복적으로 말을 들었다. 너는 여기에 내가 원해서 자발적으로 학비를 벌기 위해서 온 거야. 그리고 누군가에게라도 여기에 납치되어 온 것이라고 발설하면 보다 가혹한 형벌이 있을 거야. 넌 여기서 평생 나가지 못할 것이며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을지도 몰라. 제6장 미림의 납치 사건 수사 김 형사 고도의 기자 2003년 10월 5일 일요일 10시부터 23시까지 미림의 납치 다음 날 강변도로에서 소나타 차량이 발견된 것은 일요일 새벽이었다. 경찰서 수사과에 근무하는 김복진 형사는 자신의 근무 날은 아니었다. 하지만 사귀는 애인이라도 있어서 어딘가에 갈 일이 있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었기에 아침 일찍 수사과에 출근하여 간밤에 일어난 사건을 살펴보고 있었다. 특이하게는 새벽에 여대생 실종 신고가 들어와 있었다. 그 밖에 폭행 사건이 두어 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등이 여럿 있었다. 그때 그의 눈을 끄는 특이한 사건이 하나 있었다. 강변도로에서 차체의 앞부분이 살짝 찌그러진 채 교통사고가 난 소나타 차량이 발견된 것이었다. 처음에는 누군가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으로 보였다. 또한 누군가 병원으로 데려간 것이 아닌가 생각했지만 근처 병원에 교통사고로 입원한 사람도 없거니와 병원에 입원하기에는 차의 손상 정도가 너무나 미미했다. 차주를 조회해보니 젊은 여자가 운전하는 차량이었다. 집에다 연락을 취해 살펴보니 바로 그녀의 실종을 신고한 집이었다. 그녀의 어머니인 듯한 여자가 울먹이면서 애처롭게 말을 하였다. 여대생인데 친구들과 나이트클럽에서 놀다가 온다고 했는데 아직도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하면서 그녀에 대한 걱정으로 밤을 새웠다는 것이다. 실종된 여대생의 집안은 부유한 집안이며 가출도 아니고 납치된 것 이외에는 실종될 다른 이유가 없었다. 더더욱 무엇보다 실종된 여대생의 미모가 상당히 빼어난 것이었다. 김 형사는 직업적인 직감에 무언가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오늘 일요일이지만 그녀에 관한 수사로 하루를 보내고자 마음을 먹었다. 이에 인적 사항을 알아내서 수사에 들어갔다. 다시 전화를 걸어 먼저 실종되기 전에 그녀의 어젯밤의 행적을 그녀의 어머니에게 묻자 낮부터 친한 친구와 어울려 지내다가 나이트클럽에 간 것 같다고 하는 것이었다. 김 형사는 먼저 미림의 어머니로부터 어젯밤 함께 있었던 친한 친구였던 두 여대생들의 이름 등 인적 사항을 알아내었다. 아울러 핸드폰 번호를 알아내서 연락해보았다. 그러자 그날 밤 나이트클럽에 같이 있었던 친한 친구인 미숙과 수미도 미림의 어머니에게 새벽녘에 받은 미림이가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는 전화에 걱정하고 있던 참이었다. 김 형사는 미모의 젊은 여대생이 밤늦게까지 나이트클럽에서 놀고 있었으니 누군가가 그녀의 돋보이는 미모에 반해 호시탐탐 노리다가 그녀의 뒤를 밟아 납치한 것으로 추정했다. 김 형사는 미림의 친구들로부터 나이트클럽에서 부킹을 해서 같이 놀았던 사내들의 신상을 파악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1차적으로 나이트클럽 룸에서 미림의 옆에 있던 이재춘 이사라는 남자가 수사선상에 올려졌으나 그는 납치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였다. 웨이터로부터 그가 미림을 무인도에 납치해서라도 감금시켜 말을 듣도록 하겠다. 는 진술이 있었으나 정작 본인은 같이 술을 마시다가 그녀가 도망을 쳐서 홧김에 내뱉은 말이라고 했다. 김 형사가 생각하기에 그녀의 미모를 탐낸 제3의 누군가에 의한 즉흥적인 납치라고 보기에는 무언가 석연치 않은 점이 있었다. 나이트클럽에서 룸에 들어가 부킹을 했던 장시간 동안을 집요하게 감시하며 기다린 점, 자동차로 떠난 미림을 뒤쫓아가서 인적이 드문 강변도로에서 고의로 접촉사고를 낸 후에 납치해간 것으로 미루어 지리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극히 짧은 시간에 납치할 능력을 갖춘 전문 조직에 의해 계획적으로 자행된 것 같았다. 2003년 10월 6일 월요일 11시 미림의 납치 이틀째, 2달여 전부터 새롭게 사회부를 담당하게 된 일요신문사의 고도의 기자가 웃음을 띠면서 수사과에 들어왔다. 이제 사회부 기자가 된 지 얼마 되지 않는 풋내기였다. 그러나 다른 기자들과는 달리 전화상으로 물어보는 것이 아닌 발로 뛰고 있었다. 안녕들 하세요? 때마침 간부회의 참석차 윤상영 수사과장이 자리를 비워서인지 그가 관심을 갖고 있던 고도의 기자가 여느 때와는 달리 자신에게 다가왔다. 그녀가 다가와 지난 주말 이후에 일어난 사건 내용을 묻자 이에 형식적인 사건 사고 일지를 내밀어 보여주었다.
한번 흘어본 그녀가 말했다. 어제 일요일 새벽에 강변도로에서 사고가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기록은 없나요? 라며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었다. 어떻게 강변도로에서 사고가 난 것을 알게 되었나요? 어제 외국으로 떠나는 친구를 배웅하기 위해서 새벽녘에 일찍 집을 나와 강변도로를 따라 운전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느 때와는 달리 일요일 아침인데도 차가 밀리더군요. 교통사고가 일어나서 이제 막 사고 수습을 한 것 같았는데 한참을 기다린 끝에 간신히 지나갈 수 있었어요. 아, 아침 일찍 사고 현장을 직접 보셨군요. 그런데 왠지 모르게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닌 것 같더군요. 차체가 너무 깨끗했고요. 직감적으로 이상하게 느껴지더군요. 예, 그래요. 저도 무언가 이상해서 알아보았는데 차주가 미모의 여대생이더군요. 나이트클럽에서 밤늦게까지 놀다가 혼자 차를 타고 운전해 집으로 돌아가다가 강변도로에서 차량만을 남기고 실종된 사건입니다. 미모의 여대생이 실종되었다고요? 차체 앞부분에 가벼운 접촉사고가 난 흔적이 있었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할 정도의 사고는 아닌 것 같고요.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해 차를 방치한 것으로 보기에도 무언가 석연치 않더군요. 더구나 무엇보다 그녀의 집에서도 사건 수사를 해달라고 실종 신고를 냈더군요. 혹시 그녀를 노리던 누군가에 의해 납치 실종된 것이 아닐까요? 김 형사님 사실대로 이야기해주세요. 실은 저도 고교 시절 납치될 뻔한 일이 있어요. 최근에 납치된 것으로 추정되는 유사한 사건이 있는지에 대하여 아시는 것이 있으면 이야기해주세요. 그녀는 적극적인 질문 공세를 퍼부으며 캐묻는 것이었다. 김 형사는 수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기자에게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관례를 깨고 여대생 실종 사건에 관하여 자신이 수사한 내용과 무언가 전문 조직에 의해 자행된 것 같다는 자신의 의견을 넌지시 일러주었던 것이다. 그러자 그녀는 여대생 실종 사건의 기사를 특종으로 보도하면서 한 발 더 나아가 모종의 음모가 진행되고 있을지 모른다. 앞으로 추가로 미모의 젊은 여자에 대한 납치 사건이 일어날지 모른다. 는 분석 기사를 신문에 싣기까지 했다. 하지만 타 신문사에서는 실종 사건만 간략히 올려져 있었다. 고도의 기자는 단국대 한문교육과를 졸업했다. 사대에 다녔던 만큼 원래 교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으나 대학 시절 신문사에 인턴으로 들어가 여기저기 취재를 하러 다니는 동안 기자로서의 세계가 마음에 들어 교직을 포기하고 신문사 기자로서의 사회생활로 첫 발을 내디딘 것이었다. 무엇보다도 임용고사 준비를 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을 만나 그들의 삶을 함께 체험하며 인간 사회의 여러 면을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 좋았다. 그녀가 인턴 기자 시절에 써낸 노숙자의 24시라는 글은 큰 반향을 불러일으켜 덕분에 지금의 일요신문사의 정식 기자로 손쉽게 들어올 수 있었다. 장차 노숙자를 비롯한 실업자들이 겪고 있는 비정한 사회의 냉혹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파헤친 르포 형식의 소설을 출간하는 것이 그녀의 꿈이었다. 아울러 그녀는 여성의 실종 및 납치에 대한 남다른 관심을 지니고 있었다. 납치 사건에 대한 기사를 볼 때마다 자신의 시골 고등학교 시절에 끔찍했던 악몽이 되살아나는 것이었다. 자신이 밤늦게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고 돌아가다가 논두렁길에서 여름에 유원지에 놀러왔던 외지 남자들에게 납치되어 텐트로 끌려갈 뻔했던 것이다. 때마침 비명을 듣고 지나가던 차가 다시 돌려서 돌아오지 않았다면 자신의 인생길이 어찌 되었는지 모른다. 그리하여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마음에서 유독 여자들의 실종 사건에 대하여 남다른 집착을 지녀오고 있었다. 그리하여 강변도로에서 일어난 여대생 납치 사건을 김 형사의 도움으로 특종 보도하기까지 이른 것이다. 그녀는 오래전에 인신매매가 한동안 성행했던 것을 떠올렸다. 어느 조직폭력배나 정신질환자나 성도착자 등 누군가가 미모의 여자를 납치하여 죽였다기보다 감금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여겼다. 따라서 하루빨리 대대적인 수사를 하여 그녀가 보다 큰 시련과 고통을 당하기 전에 구출해내는 것이 시급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었다. 여기까지 12회 연재를 마칩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13회를 살펴보겠습니다. 세 여자의 납치 사건을 예지적 꿈의 세계로 풀어나가고 있는 소설 백년화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많은 구독 신청 및 성원을 부탁드립니다.